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3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2주 쉬고 왔고요. 네, 새로운 여름 문예지 들고 왔는데요. 창작가 비평 개간지 2023년 여름호 들고 왔고 여기에 실린 최진영 작가의 인간의 쓸모라는 소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 창작가 비평 2023년 여름호가 200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책머리에도 그냥 일반 글이 아니라 대담으로 준비가 돼 있고 좀 특집도 되게 좀 다양한 담론들이 들어가 있고 소설은 4편이 실렸는데 시는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시를 보내주셔서 일단은 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거의 총망라돼 있는 느낌? 상비에서 시집 내신 분들 주로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되게 풍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대담으로 진행된 권두대담? 네, 책머리 이야기는 그 한기욱 문화평론가 그 다음에 이남주 창비 편집 주간인데 정치학자? 이 두 분의 대담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되게 좀 큰 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한국 사회 현재에 대한 좀 진단,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어떤 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창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길을 걸어왔고 200호 이후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좀 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집으로 마련한 코너가 새로운 25년을 향하여 라는 제목 아래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담론의 중심이 되는 것들 중에서 특히 약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성 농업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좀 문학평론가나 뭐 사회학자나 이런 분들이 다양한 그런 분야의 당사자들을 인터뷰를 해서 글을 실은 내용들이 좀 풍부하게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가 되게 다양하게 실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영민, 김사희, 김성규, 김중일, 김현, 문성혜, 문태준, 박경희, 박성우, 박소란, 박연준, 손택수, 송경동, 손진권, 신민아, 신용묵, 신철규, 안상학, 안현미, 안희연, 유병록, 이근아, 이기인, 이설야, 이영광, 이정훈, 임소라, 주민현, 최지인, 황규관 진짜 많죠. 네. 다 실려 있고요. 소설은 김금희 작가의 장편 대온실 수리보고서라는 작품이 연재 4번째로 실려 있고 장유진, 정용준, 최진영 작가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풍성한 창비 200호 특집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고 이 개간지 안에서는 정용준 작가 작품이랑 최진영 작가 작품 이야기 해볼 건데 오늘은 최진영 작가 작품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인간의 쓸모라는 제목인데요. 이번에 약간 정용준 작가님 소설도 조금 미래 시점의 이야기, 근미래 같은 시점이어가지고 그런 작품을 써달라고 청탁을 했나 창비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장유진 작가님 동계올림픽 읽으니까 이건 또 전혀 다른 내용이라 그런 것은 아니겠다라고 싶었는데 되게 공교롭게도 신기하게도 인간의 쓸모랑 그 자유인은 조금 어떤 시대적으로 겹치는 맥락이 좀 보여서 재밌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제가 줄거리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이 상황은 되게 미래의 시제이고요. 상황은 미래인데 어떤 미래냐면 유전자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인 안나는 15살인데 안나가 태어났던 15년 전에는 좀 유전자 편집이 좀 기본적인 것만 가능하던 시대여가지고 기본 옵션으로 -3 플러스 2를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이 -3 플러스 2가 뭐냐면 유전자에서 안 좋은 거 3개 제거하고 괜찮은 거 2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의 부모가 안나의 배아에서
무엇을 3개를 뺐냐면 비만을 뺐고 주의력 결핍을 뺐고 알코올 중독 가능성을 뺐고요. 그럼 2개를 무엇을 결정했냐? 엄마의 눈동자, 그다음에 아빠의 코, 이 2가지를 이제 유전자 편집으로 미리 설정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은 그런 시대의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그게 15년이 흘렀으니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달을 했겠죠? 그래서 그 소설 안에서의 시간적 배경에서는 유전자 편집이 아주 자유롭고 이 유전자 편집을 최상으로 잘 해가지고 만든 최상급 사람들이 사는 갤럭시 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둘러싸고 있는 존이 이런 식으로 안나처럼 유전자 편집을 최상위급으로 하지 않은 보통 정도로 한 타운존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으로만 알려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노고존이라고 거의 아무것도 유전자 편집을 하지 않고 삼류 인간 취급을 받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사는 존이 있는 그런 세상이 이 소설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안나는 타운존, 그러니까 2번째 부류인 타운존에 살고 있는 15살짜리 아이인데 사춘기라고 부모님은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은 자기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특히 가장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엄마와 아빠가 안나가 태어났을 때부터 거의 모든 순간을 영상으로 찍어서 요즘 생각하면 유튜브 같은 데 올려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돈을 벌고 그런 식으로 안나를 전시를 해왔는데 안나가 그걸 너무 끔찍하게 이제 싫어하는 상황이 돼서 이걸 좀 지우기 위해서 이걸 지워줄 사람, 한마디로 해킹을 해서 삭제를 해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그 삭제를 해줄 사람을 찾았는데 채팅으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이름만 알고 있는 노고존, 이른바 노고존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안나가 내가 어떤 것을 지금 상실하고 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깊은 좀 상실감, 후회 같은 것을 느끼고 이 노고존의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타운존을 떠나서 노고존을 향해 출발하는 이 이야기가 이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세상에 대비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유튜브나 그런 것들 상황은 되게 나와 있고 이 안에서 저희가 좀 요즘 제일 좀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챗 GPT나 AI나 이런 문제들이 이 소설에 되게 잘 녹아있는데 정말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만한데? 라는 그런 좀 현실감 같은 것이 이 소설의 배경은 미래라고 할지라도 되게 잘 현실의 상황이 녹아 있어서 좀 그런 점에서 요즘 이야기 아닐까라는 그런 좀 현실감과 함께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머지않은 미래에 닥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느낌을 주면 이 소설이 독자에게 조금 더 뭐랄까 내 이야기처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여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설이 약간 그런 미덕을 좀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게 진짜 AI가 발전을 하면 어떻게 우리 삶이 바뀔까라는 것에 대한 상상력이 되게 충분하게 발휘되어 있는 소설? 근데 저는 뒤에서 뭐 얘기를 하겠지만 결말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현재 상황이 되게 반영이 잘 돼 있어서 저는 그런 디테일들이 저한테 좀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최진영 작가님 소설 기본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읽는 편인데 이번에는 배경이 낯설기도 해서 처음에 좀 의아한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되게 매끄럽게 전개되기도 하고 이 안나라는 10대 소녀의 심리적인 게 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 네. 확실히 주영님 말씀대로 이게 저는 약간 재미있기도 하고 헷갈렸던 게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이라는 거는 지금 완전 상용화된 건 아니니까 네. 당연히 근미래라는 설정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안에 인물들의 그러니까 모부가 자신의 자녀의 성장을 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그거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뭐 좋은 댓글도 달지만 악플도 달고 네. 이런 현실적인 거는 뭐 이게 어느 정도의 미래일진 모르겠지만 그 미래여도 사람들은 되게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이제 갤럭시존, 타운존, 노고존의 그 차이를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뭐 갤럭시존에는 전신주도 없다거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타운존에 가까운 그러니까 대도시의 모습은 네. 그렇게 그려지고 갤럭시존은 훨씬 더 깨끗하고
뭔가 좀 고급스러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인 거고, 노고존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베일에 쌓여 있는 거라든지. 그런데 이게 되게 앞에 소설의 거의 전반부 이상을 그 설정을 드러내는데 많이 할애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사실은 뒤에 안나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채팅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뭔가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걸로 이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더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기도 했고, 저한테는 이게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미래인지 아닌지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안나와 노아라는 이름인 거죠. 네. 노아라는 노고존의 아마 비슷한 또래인 청소년이 채팅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네. 이 구도가 되게 지브리 애니메이션 같더라고요. 뭔가 평범한 일상을 살지만 조금 예민함을 갖춘 여자아이와 그거를 뭔가 약간 새로운 세상으로 일깨워주는 듯한 소년의 등장? 약간 거기다가 이제 약간의 어떤 로맨스적인 그러네요. 호기심? 그래서 이게 약간 미래 소설로도 읽혔지만 그런 좀 그러니까 시공간이 좀 모호한 그런 장면들로도 좀 읽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설정 자체도 사실 지금 시대와 무리 없이 맞물리는 것도 있고 이 인물의 구도도 그렇고 조금 어리석다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캐릭터도 그렇고 네. 약간 좀 그런 동화적인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좀 그런 사이사이의 디테일들을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점에서는 매력적이었고, 특히나 이게 노아가 네. 자신의 어떤 내면 세계를 깨닫는 계기가 메리 올리버의 시집이잖아요. 네. 그런 종이책에 대한 은유라던가 이런 것도 좀 되게 사실 낯익은 부분들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특히나 좀 저한테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떠오르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구도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그때 소개를 했던 조혜은 작가의 꿰맨 눈의 마을, 그 네. 자한가 모음에 실렸던 그 작품도 생각이 좀 나네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떤 자기가 사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네. 근미래의 어떤 화자가 바깥에 약간 금기시되는 어떤 공간의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을 향해 떠나거나 그 사람과 함께 떠나거나 이런 식의 좀 자기가 이렇게 속해 있는 환경을 세상을 좀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이야기 구조가 어쩌면 되게 다양한 서사에서 사실은 쓰이는 고전적인 네. 서사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게 길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소설 길이에서 보면 비중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의 좀 세계관 설명? 이런 게 좀 많이 길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세계가 흥미로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정말 그 디테일을 잘 그려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이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독서를 중단하지 않도록 저는 그게 좀 이 작가가 역시 잘 쓰는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저는 그런 요소였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갤럭시존, 타운존, 노고존도 재미있었고 저는 이 모부가 여기서는 이제 부모라고 하지 않고 모부라고 하는데 모부가 좀 웃겼던 것 같아요. 이 모부가 그 둘 다 이제 그 AI 때문에 직장을 잃잖아요. 네. 뭐 이거는 사실 되게 평범할 수 있는 설정이죠. 나중에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저도.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이것도 되게 저희한테 익숙한 건데 영화 그 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모부가 이제 둘 다 직장을 잃었는데 부는 그 타운존, 얘네가 사는 타운존에서 투어 가이드를 시작을 했고 각종 이제 익사이팅 스포츠를 암벽 등반, 뭐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시범을 보이고 감독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로봇이 하면 되는데
사용자들이 로봇보다 인간의 시범과 관력을 신뢰했다. 로봇이 추락하면 놀라지 않지만 인간이 추락하면 놀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인간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되게 재밌었고 이 모의 경우에 AI한테 이제 밀려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된 다음에 AI의 맹점과 한계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상연애 사이트에 접속해서 AI랑 연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허에선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여기서 모는 버나드라는 AI를 만나잖아요. 근데 버나드한테 이제 엄청 빠지죠.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겠죠. 버나드는 그 모의 모든 상황에 맞춰서 설계된 AI니까. 근데 모가 이거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열렬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실직으로 인한 상실을 떨치고 AI가 이렇게 훌륭하구나라고 하면서 AI를 판매하는 AI 앨범 홍보 마케터가 되잖아요. 네.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이 소설에서. 근데 이게 설득됐어요. 약간 나라도 버나드랑 사귀면 좋겠는데 막 이게 웃을 일이 아니다. 되게 이 버나드는 수천 명이랑 수만 명이랑 동시에 사랑을 하고 그 허에 나오는 개처럼 네. 분명히 인간이 만들고 기계일 뿐인데 그 뭐가 빠져드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 약간 전체적으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설정의 디테일에 제가 조금 재미있어 하면서 계속 좀 읽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부가 어떤 이상한 계획을 세우는데 안나가 15살 때 둘째를 이제 만들려고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둘째를 만들 때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고급으로 둘째를 디자인해서 둘째를 낳으면 유아 채널을 운영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대출을 갚고 둘째에게 고급 교육을 시키고 관리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내 자식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최고의 것을 준다. 이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계획을 하는데 또 설득이 되더라고요. 이 논리가 되게 그 인과가 되게 확실하고 계획적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안나가 결국 이제 노아를 만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런 식의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웃기고 서글프고 어떻게 보면 황당한데 되게 묘하게 설득되는 저는 이런 좀 미래 상황의 그런 이야기들이 저를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뒷부분에 그 노아랑 그 안나가 대화하면서 서로 이제 알아가고 안나가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린 건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허무감에 빠졌는지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과정. 왜냐하면 안나는 미래를 다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나는 현재만 사는 노아라는 아이. 미래를 알 수 없고 미래를 알고 싶지도 않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노아라는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소설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는 알겠으나 앞부분보다 조금 덜 재밌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인상 깊었던 대목이 어쨌든 제목이 인간의 쓸모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부의 체험들이 어떻게 보면 네. 로봇이나 AI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실질적인 탐구 같았는데 네.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AI가 대신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AI가 할 수 없는 일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뭐 로봇의 사랑스러움보다는 살아있는 안나 같은 어린아이의 생명의 네. 사랑스러움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런 유아 컨텐츠가 굉장히 더 인기를 얻는다던가 네. 그리고 AI는 인간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보다 우등해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AI가 인간보다 열등한 이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의들이 나오는데 네. AI가 우등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보다 열등하다? 뭐 이런 말도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안나가 추구하는 게 나는 미래의 얼굴을 이미 알게 태어날 때부터 설계가 돼 있고 자신이 무엇이 될지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의 내면을 채우기 위한 어떤 새로운 수행을 위해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인 건데, 근데 약간 이런 정의들이 재미있다가도 사실 요즘에 그 조금 딴소리지만 AI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네. 훨씬 뭔가 물론 지금 사람들이 낯설기 때문에 흥미로워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인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진짜 미래에는 더 순수하게 생명이 있는 진짜를 사람들이 원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좀 많은 영화나 문학이나 그런 예술 영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있고 뭐 AI나 로봇에게는 없는 것에 대해 뭐 영혼의 존재 유무 막 이런 거를 증명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선 좀 단편적으로 어떤 시집 이렇게 쓰이는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익숙하고 새롭지 않더라도 원론적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나라는 좀 작가의 얘기처럼 읽히기도 해서 그런 점들을 좀 다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이 제목이 이 소설의 어떤 답을 확실히 내려주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안나가 그것을 알고자 좀 이제 떠나는 걸로 끝나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AI와의 어떤 직업적인 대결 구도 말고 진짜 약간 존재론적으로 AI와 로봇이나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지.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안나는 인간이라고 자꾸 칭하려고 하는데 네. 노아는 사람이라고 말해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삶, 사랑, 사람 이런 식의 말이 인간이라는 말보다 다르잖아라는 식의 말도 오가는데 어떤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뭔가 진짜 육체가 있는 인간적인 존재 말고 사람이라는 표현 단어 자체가 조금 더 육체 말고 다른 영역을 더 아우르는 말처럼 좀 쓰이기도 하는데 그런 점이 엄밀하게 말하면 좀 재미있는 구분 같다가도 약간 이 소설이 추구하는 게 굉장히 순수한 영역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그쪽이라면 네. 인간의 쓸모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순수성으로 뭔가 회귀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안나는 이 처음에 노아랑 얘기할 때 고기능 AI와 대화하는 것 같이 느낄 정도로 네. 사실은 이미 우리가 진짜 사람인지 AI인지 구분을 못하고 어떤 채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점들을 좀 자연스럽게 섞어놓은 것도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좀 여기 나오는 디테일들이 지금 시대에 충분히 어떤 현실과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들인데 네. 좀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뭐 비판적으로나 네, 아니면 네, 네. 좀 분석적으로 읽으실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창작가 비평 2023년 여름호에 실린 최진영 작가의 인간의 쓸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창작가 비평 2023년 여름호에 실린 정용준 작가의 신작 단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영 소설 인간의 쓸모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아가 책장을 펼친 채 책을 들어 화면 가까이 했다. 시의 마지막 두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안나는 그 문장을 따라 읽었다. 단순한 발생에서 충만한 의미로. 미래가 너무 확실해서 미래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안나가 확실히 안다고 생각했던 미래에 노아는 없었다. 노아와 대화하면서 안나는 계속 당황했다. 예측이 어긋났기 때문이다. 안나는 모부의 실패를 떠올렸다. 예로부터 모부는 안나를 이렇게 평가했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 말은 예측했던 미래에서 안나가 이미 비켜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안나는 노아의 책을 만져보고 싶었다.
시각, 청각, 촉각과 후각으로 만나고 싶었다. 훼손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다루고 싶었다. 한편으로 노아가 허락한다면 그 책의 어딘가에 자기만의 밑줄을 그어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 안나가 말했다. 그 책을 직접 보고 싶어. 노아가 대답했다. 어려운 일은 아닐 거야. 안나가 물었다. 널 만나러 가도 돼? 노아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안 될 건 없지. 노아가 꼬민의 주소를 말하자 챗봇이 자동으로 지도를 띄웠다.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다. 안나는 화면을 종료하고 집을 나와 자동차에 올랐다. 시동 버튼을 누르고 주소를 입력했다. 자동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여태 타운존 내부만을 맴돌았던 안나의 자동차가 처음으로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갔다.